안녕하세요, 김현웅입니다. 안녕하세요, 최혜정입니다. 요즘 월드컵 열기가 뜨겁습니다. 예, 저녁에 밤잠을 설치면서 보시는 분들도 계신데 근데 또 월드컵 구경하면서 놓칠 수 없는 게 치킨 뜯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야식 드시는 분들 많은데요. 그러다 보니까 야식 대란이 일어났다는군요. 여기에 대해서 톡톡 생활경제 시간에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최근 가장 핫한 그리고 한 주간 있었던 다양한 연예가 소식 모아 전해드리는 주간 핫토픽 시작합니다. 네, 오늘 함께할 세 분 인사드리겠습니다. 먼저 홍종선 대중문화 전문기자 그리고 고현준 시사평론가 김묘상 연예부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자, 첫 번째 소식은 좀 안타까운 이야기로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어제 실검에 계속 오르내린 이름이 있었습니다. 개그맨 김태우 씨가 화재 사건으로 인해서 사망하는 일이 발생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17일이죠. 전북 군산에서 화재 사건이 발생을 했는데 여기에 3명의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 한 명이 개그맨 김태호 씨라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진 거죠. 김태호 씨 이름 하면 많이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이렇게 사진 보시면 이 사람이라면서 분명히 아실 겁니다. 낯익은 얼굴이에요. 네, 91년 KBS 공채 8기 개그맨으로 데뷔를 했고요. 코미디 세상만사 그리고 6시 내 고향에서 리포터로도 맞아요. 활약을 하면서 많은 분들 눈에 익을 겁니다. 굿모닝 대한민국에도 나왔고요. 최근에는 행사 전문 MC로 활동을 했는데 지난 2014년이죠. 대한민국 문화연예대상에서 MC 우수상을 받기도 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같이 활동하고 있는 이제 조문식 씨가 또 안타까운 심경을 토로했더라고요. 네. 근데 이 김태호 씨가 군산 화재 사건에 어떻게 있게 됐었던 거죠? 그러니까 17일에 군산의 그 한 유흥업소가 화재가 나서 3명이 숨지고 30명이 다쳤는데 개그맨 김태호 씨는 이날 군산에서 개최됐던 자선 골프 대회에 참가했다가 저녁에 지인들하고 술자리를 갔다가 이런 참변을 당한 것인데요. 김태호 씨뿐만 아니라 지인 한 분이 더 사망하기도 했고 또 다른 한 분은 지금 다쳐서 병원에 이송 중입니다. 이게 더 안타까운 건 그 가족들과 통화했던 내용을 보니까 술자리 한 지 한 10분 만에 화재가 났더라고요. 그래서 더 충격적이고 또 가슴 아픈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네. 화재 사고를 낸 용의자는 바로 잡혔다고 하죠. 네. 근데 왜 화재를 낸 건가요? 그러니까 현장에서 방화로 밝혀졌잖아요. 그러니까 50대 남성 이 씨가 이 방화 부분으로 현장에서 잡혔는데 그 내용을 조사했더니 외상값 때문이었습니다. 원래 외상값이 10만 원 있었는데 이 가게 주인이 20만 원을 달라고 했다. 주점에 불을 지르겠다고 협박한 뒤에 홧김에 불을 질렀다라고 진술을 했는데요. 실제로 휘발유를 뿌려서 불을 지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야, 10만 원 때문에. 네. 네, 너무 안타깝죠. 그리고 이제 고현준 평론가 얘기하신 것처럼 이 김태호 씨가 현장에 들어간 지 10분밖에 안 됐는데 바로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안타깝고 또 김효도 앵커가 아까 조문식 씨 얘기했잖아요. 조문식 씨가 또 이제 얘기한 바에 따르면은 사실 이제 그 충북 단양에 족구대 MC가 있었는데 여기가 이제 자선 골프대회 행사하다 보니까 이쪽을 가게 됐는데 이렇게 사람이 황망하게 하려다 보니까 이렇게 10분 만에 가고 행사를 바꿔가고 이런 상황에서 안타까운 상황이 터졌던 거고요. 이게 무슨 사실 운명의 장난인가 싶을 것 네, 같아요. 운명의 장난인가 싶죠. 그리고 김태호 씨가 사실 이 선후배 개그맨들이 코미디언들이 굉장히 성실하다, 착하다 칭찬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대한민국 방송 코미디언 협회 사무국장을 오래 했는데 이걸 하면서 선후배들 너무 잘 챙기고 온갖 행사 있으면 그냥 늘 나서서 다 자기가 사회 보고 이러면서 2013년에는 그 대한민국이 연예대상에서 공로상도 받았는데 이게 바로 선배들이 얼마나 아끼느냐 이걸 보여주는 거고 이 김태호 씨가 운영하는 블로그를 보면 구봉서 씨랑도 찍은 게 있는데 김병만 씨랑도 찍은 게 있고 그야말로 아주 선배부터 후배까지 두루두루 그 소통의 창구 어떤 가교 역할을 했다는 거를 보여주고 있어서 안타깝습니다. 뽀시기 이용식 씨도 SNS에 안타까움을 남겼는데 그 참사가 있기 직전에 통화를 하셨대요. 그 목소리가 너무나 쟁쟁한데 이게 무슨 일이냐. 너무 안타깝다. 사랑한다 태호야. 이렇게 글을 남기셨더라고요. 자, 이렇게 어찌 보면 참 인간성이 좋은 분으로 정평이 나 있었기 때문에 더 많은 분들이 안타까워하는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삼가 고인의 명복을 다시 한번 빌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얘기로 넘어가 보죠. 네, 다음 소식은 좀 밝은 소식 준비했습니다. 연예계 인꼬 부부죠.
강주은 최민수 부부의 이야기인데요. 네. 최민수 씨 이름보다 강주은 씨 이름이 먼저 나오는 거예요? 저는 어느새 좋더라고요. 강준 씨가 더 유명해지신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방송 활동도 활발히 하시고. 네, 예. 맞아요. 뭐 작가로도 활동을 하시고요. 네. 그래서 지금 이 두 분이 은혼식이다라고 해서 많이 화제가 되고 있는데 은혼식 하면 결혼한 지 25년 된 네, 부부잖아요. 벌써 이렇게 25주년이 네, 됐습니다. 은혼식 소식을 강주은 씨가 SNS를 통해서 이렇게 알렸는데요. 은혼식이라고 하기에는 굉장히 일상적인 사진이죠. 그러네요. 네. 보면요. 우리의 결혼 25주년 기념일. 겨우 커피숍에서 커피 한 잔 이라면서 글을 올렸습니다. 커피 둘인데 또 커피 한 잔만 시켰어요. 보니까 최민수 씨가 본인은 돈이 없다면서 얼음물만 이렇게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결혼식 25주년을 기념하는 이 자리에서 네. 물 한 잔, 커피 한 잔이라니 이게 정말 내가 꿈꾸었던 결혼 기념일이란 말인가 라면서 약간은 볼멘소리인 것 같지만 그래도 이렇게 행복하고 좀 따뜻한 모습을 올렸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참 이 두 사람은 현실 부부다라고 하면서도 그래도 애정만큼은 비현실적이다. 어떻게 이렇게 오랫동안 알콩달콩 살 수 있느냐라면서 많이 박수를 보내고 있어요. 정말 참 소소한 은혼식이네요. 네. 그래서 용돈이 한 달에 40만 원이다 보니까 최민수 씨는 공짜 얼음물, 맹물 먹고 강준 씨는 커피 마시고 그랬는데. 아니 그래도 최민수 씨 결혼기념일인데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그것도 25주년인데. 그러니까요. 강주은 씨가 네. SNS에 남겼어요. 6월 18일이 한국에서 결혼한 날이라고 하시면서 아침에 잠깐 데이트하고 민수는 민수일 하러 가고 이렇게 문자 쓰셨더라고요. 나는 또 약속이 있어서 장소로 이렇게 이동한다면서 그래도 제일 행복한 결혼 기념일이다. 더운 날 촬영 잘하고 오라면서 이렇게 서로 간의 애정을 또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네. 네, 벌써 세월이 25년이나 흘렀는데 네. 사실 25년 전으로 되돌아가 보면 당시 결혼식도 굉장히 화제가 됐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부를 얘기 앞서서 최민수 씨의 부모님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60년대 뭐 최고의 스타였죠. 최무룡 씨가 아버지고 광효실 씨가 어머니이십니다. 맞아요. 그리고 또 그 윗대를 살펴보면 전옥 씨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유명한 배우죠. 외할머니가 유명한 배우고 또 외할아버지 강홍식 씨는 무성영화 시기에 배우이자 가수고요. 북한 최초의 영화 감독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배우 집안 3대째인데 그러네. 또 요즘은 아들 유성군도 연기 활동하면서 4대째까지 이어지고 있죠. 최민수 씨 85년도 연극으로 데뷔를 했었고요. 1990년대 최고의 화제작 모래시계. 이렇게 하면 널 가져줘. 이거라서 뭐라고 하시는 거죠? 대한민국 국민은 이거 다 했죠? 그러니까요. 이렇게 하면 너 갈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그야말로 대한민국의 어떤 터프가이라는 단어를 만들어낸 그 장본인이기도 하고 남자분들한테 아주 절대적 지지를 받았던 최민수 씨가 결혼한 강주은 씨는 또 살펴보면 캐나다에서 자랐습니다. 93년도에 그 23살에 미스 캐나다 진으로 선발이 돼서 맞아요. 한국에 잠시 왔었다가 다시 캐나다 돌아가고 그랬던 상황들이었는데 방송 활동 때문에요. 93년도 4월에 어떤 무대를 지나가고 있을 때 최민수 씨는 그 무대 뒤에서 마이크 테스트를 하고 있었다 그러죠. 네, 그러면서 두 사람이 처음 만나게 돼서 운명적인 만남이 시작이 된 것이죠. 네, 제가 듣기로는 그때 M본부에서인가 만나가지고 네. 다짜고짜 데이트 다짜고짜. 신청했다고 얘기를 들었던 것 같은데 정말 초스피드로 프로포즈를 했다는 얘기가 굉장히 유명하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초스피드인데 그 말씀하신 대로 이제 미스 코리아 대회에서 강주은 씨 여기에 최민수 씨가 게스트로 초대가 됐던 거예요. 여기서 한번 봤어요. 그런데 최민수 씨가 제가 방송국 견학시켜 줄게요. 그러니까. 이래가지고 그 또 배우라고 하니까 또 그때 마침 드라마 촬영 중이기도 해서 사인이나 한 장 받아볼까 하고 그 M본부를 갔는데 그 대뜸 카페에 가자 그러더래요. 그러더니 가서 무려 3시간을 얘기했는데 더 놀라운 건 3시간이 아니에요. 그 3시간 얘기한 끝에 결혼하자고 프로포즈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두 번째 처음 만남에. 어떻게 보면 처음 그쵸? 만난 거죠. 제대로 대화는 만난 처음 한 거죠 네, 지금. 네. 근데 결혼하자고 했고 그래서 아니 뭐 이런 사람이 있어 했는데 쪽지를 하나 건네줬는데 주은 씨 뭐 오빠를 위해 주은 뭐 오빠를 위해서 살아주겠니? 뭐 나를 위해 막 징그러 이랬었는데 이 최민수 씨가 아니 캐나다에서 오니 캐나다로 막 직접 찾아가는 맞아요. 이런 열의도 보이고 하다 보니까 네. 바로 그 해에
직장에 두 사람이 섰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예, 이렇게 초고속 프로포즈를 받고 결혼을 한 강주은 씨가 결혼 생활에서도 꽤 당황한 적이 많았었다면서요? 네, 결혼을 하기까지 얼마나 로맨틱했습니까? 네. 직접 만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프로포즈도 했고, 그러니까요. 또 캐나다를 최민수 씨가 오고 가면서 데이트를 했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결혼을 해서도 강주은 씨 입장에서는 아, 최민수 씨, 이게 남편과 함께 여행도 다니고 하면서 알콩달콩 살 수 있겠구나라고 아주 누구나 할 수 있는 기대를 그런 했겠죠. 기대를 했죠. 그런데 결혼을 하고 보니까 실상이 다른 겁니다. 결혼을 하고 신혼 생활 그 3개월 기간 동안에요. 최민수 씨와 그 외에 3명의 남자들과 함께 살았다는 겁니다. 동거를 한 거예요? 네. 그 이유를 보니까요. 최민수 씨가 결혼 전에 네. 친구들과 살았던 거예요. 근데 그 친구들이 고스란히 이제 신혼생활을까지 함께 하면서 그렇게 생활을 했던 건데. 그 세 명이 굉장히 궁금하네요. 그렇죠. 정체가 어떤 궁금하네요. 생각인지. 네. 최민수 씨가 워낙 이렇게 어우러지면서 사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네. 이렇게 결혼 후에도 이런 생활이 이어진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은 최민수 씨가 이제 감기에 걸린 형 동거인 중에 한 명이 감기에 걸려서 아내에게 아, 형이 지금 몸이 안 좋으니까 좀 잘 좀 챙겨줘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때 강준 씨가 뭔가 한 대 얻어맞는 기분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아, 나는 오빠랑 결혼했지 오빠의 친구들과 결혼한 게 그렇죠. 아니다 라면서 강하게 항의를 하니까 그제서야 최민수 씨가 아, 내가 잘못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나 봐요. 그래서 그날에 바로 친구들을 내보냈다고 합니다. 참 빨리도 내보냈네요. 네. 네, 그러니까 한 집안에 셋이서 동거를 한 거예요. 네. 최민수 씨, 강주은 씨, 그리고 최민수 씨의 형. 아니 근데 너무 네. 이 뭐 형과의 의리도 좋지만 네. 신혼생활이 제일 꿀 떨어질 때잖아요. 그렇죠. 그럼요. 그때 그것도 캐나다에서 와서 모든 게 낯선데 남하고 같이 산다는 거. 최민수 씨가 뭐 좋은 남편이어서 여기까지 왔겠지만 그때는 조금 실수가 있지 않았나 싶어요. 네. 그리고 이제 강주은 씨가 사실은 캐나다에서 거의 뭐 나고 자라다시피 하다 보니까 맞아요. 한국어가 약간 조금 서투르셨잖아요. 초반에 그래서 아마 그랬죠. 제 네. 생각엔 한국은 다 이런가? 이렇게 약간 그랬을 수도 있을 것 그랬을 같아요. 수도 있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문화 자체가 좀 다르니까. 최민수 씨가 약간 초반에 그럼 휘뚜루마뚜루. 네, 그러니까. 아니 근데 어쨌거나 신혼 때 이렇게 잘못했기 때문에 최근에는 뭐 최민수 씨가 거의 쥐어 살다시피 하는 상황이었죠. 여기저기 예능 프로 보면 그 최민수 씨가 그 강주은 씨 말에 전혀 뭐 꼼짝도 못하는 그러니까요. 모습 예.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맞아요. 강주은 씨 별명이 깡주은이라는 그 얘기까지 나올 정도인데 강주은 씨한테 이렇게 최민수 씨가 꼼짝 못하는 이유가 그 실제 장인어른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가 있다고 그래요? 해요. 그 방송에도 노출이 됐었는데 장인어른이 진짜 장모님 말에 칼같이 움직이는 모습들을 본 적이 있었거든요. 예. 최민수 씨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동병상련을 느꼈다. 장인어른은 한국의 최민수다. 난 그것을 다 배운 거다. 그게 멋있어 보였다. 그런데 그렇게 사니까 절대 멋있지 않더라. 하지만 결혼 전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 그 선택은 안 할 거야. 라는 말도 하셨습니다. 예. 네. 이게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천적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럼요. 관계에 있어서. 과연 누가 최민수에게 그럴 수 그러니까 있을까? 이렇게 할 수 있을 텐데 그럴 사람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게 네. 터프가이가 사실 방송에서 뭐 저렇게까지 이런 경우가 많잖아요. 맞아요. 지나가다가 이렇게 보기만 해도 오금이 저릴 때가 있었는데 이번에도 25주년 SNS 사진 올렸는데 그 강준 씨 뒤에서 최민수 씨가 계속 하트 날리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최민수 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 캐나다에 강주은 씨가 있었기 때문에 그 데이트 과정이 굉장히 특이했어요. 맞아요. 최민수 씨는 강주은 씨가 보고 싶으면 그냥 비행기 타고 날아갔답니다. 가서 점심만 먹고 돌아오기도 하고 비행 시간이 17시간 걸렸는데 그렇게 어휴. 순애보를 보였는가 하면 네, 네. 실제 그 최민수 씨가 작사 작곡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자작곡을 선보인 적이 있었는데 방송에서 제 아내가 저를 20년 동안 사랑해 주셨다. 제가 아내의 입장이 돼봐서 얼마나 속상하고 가슴 아팠는지를 아는데 제가 말 안 듣는 피노키오이고 피노키오를 만든 제페토 영감이 아내의 가슴이었을 거다 생각을 하고 노래를 만들었다라면서 강주은 씨에게 그 쓴 자작곡을 공개하기도 했었죠. 강주은 씨는 또 여기에 대해서 화답을 했는데 이 남자가 갖고 있는 원칙이나 나에 대한 사랑이 너무 확실하다. 남편이 가족에 대한 사랑을 보여줄 때마다 너무나 귀하게 보이게 된다 하면서 애정 표현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두 사람 가만 보면 이게 이제 천생연분이다. 그럼요. 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짝은 따로 있다. 그렇죠. 그리고 한편으로는 또 캐나다 분들이 이렇게 또 사람을 잘 이렇게 다루나 이런 생각이 김현욱 씨와 아니. 공통점이 있네요. 아내가 캐나다에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25주년 하시겠네요. 야, 또 다른 게 은훈 씨 동병상련이 축하드립니다. 금혼 씨까지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빨리 다음으로 넘어가야겠네요. 예. 자,
자, 다음은요. 가수 장윤정 씨 얘기인데 네. 최근 둘째 임신 소식을 알렸죠? 네, 맞습니다. 장윤정 씨 하면요. 트로트계의 여왕이라는 수식어에 누구도 토를 달지 못할 겁니다. 예나 지금이나 아직도 굉장히 활발하게 또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장윤정 씨가 지난달에 둘째를 가졌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맞아요. 현재 임신 5개월에 접어든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 장윤정 씨의 소속사에 의하면 둘째를 임신했고 장윤정 씨가 MC로 참여하고 있는 예능 프로그램 오프닝 중에 이 같은 사실을 전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첫째 아들이 태어난 지 4년 만에 새로운 가족을 맡게 돼서 굉장히 기뻐하고 있고 남편 도경환 아나운서뿐 아니라 가족들은 이런 새 생명의 탄생을 즐겁게 기다리고 있다라고 전했고요. 장윤정 씨 역시 녹화 때에 첫째 임신 때와는 또 다른 감격이다라면서 둘째 임신 소식을 직접 전하기도 했습니다. 야, 벌써 5개월이면은 조금 안정기라고 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경사네요. 네, 두 사람의 만남이 2013년이었죠. 2013년 4월에 네. 두 사람이 연애를 한다라고 공개적으로 발표를 했고 6월에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1년이 지난 2014년 6월에 첫째를 출산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4년 만에 둘째의 소식이어서 굉장히 많이 기쁜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도경환 아나운서가 이제 저보다 결혼을 빨리 했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둘째를 임신했네요. 이제 저 자신감. 이미 둘. 승리자의 저는 이제 미소군요. 둘인데. 네, 도경환 아나운서도 SNS를 통해서 이 임신 사실을 공개했는데 네. 사실 첫째도 아니고 둘째라서 좀 소란스럽지 않게 조용히 넘어가려고 했는데 지금 진행하고 있는 프로그램도 있고 네. 뭐 자연스럽게 알려질 것 같아서 공개를 하게 됐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뭐 사실 배도 불러올 것이고요. 그러면서 많은 분이 축하해 주셔서 정말 기쁘다. 건강히 차분히 지내면서 이번에는 엄마닮게 낳겠다라는 말을 하셨어요. 네. 첫째가 아빠 닮았었나 봐요. 완전 그러니까. 연우가 아빠 붕어빵이죠. 도경환 아나운서가 코가 크잖아요. 예. 네, 그리고 또 장윤정 씨 하면 트로트 여왕이기도 한데 그러면서 행사의 여왕이기도 하잖아요. 행사 얘기를 또 우리가 안 할 수가 없죠. 아마 장윤정 씨 등장 전에 우리가 뭐 행사 이런 얘기 많이 안 했을 거예요. 맞아요. 행사가 장윤정이고 장윤정이 곧 행사다라는 얘기가 있을 정도였는데 네. 2000년대 한 초반쯤에 사실 그 과거 트로트가 한참 붐을 일으키다가 한번 풀이 죽었었거든요. 맞아요. 그러다가 진짜 혜성처럼 등장한 장윤정 씨 덕분에 신세대 트롯이 또 큰 붐을 일으켰고 또 그걸 이끌어낸 여가수이기도 하죠. 트로트 하면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그 말 그대로 여가수가 됐는데 수많은 히트곡들이 있기 때문에 행사를 전국 방방곡곡 다 다닐 수가 있는 것이죠. 네. 행사 한참 다닐 때요. 1년에 10만 킬로미터 정도 10만 킬로미터를 차 지고 주행을 했다고 합니다. 한 뭐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예. 택시, 개인 택시도 1년에 5만 킬로 타기가 쉽지가 않다고 해요. 맞아요. 그리고 그런 행사들을 추정을 해보면 수입을 추정해보면 예. 행사로만 약 100억 원대 수입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고 그리고 이제 주유비를 따져봐도 연간 억대 주유비가 든다라고 합니다. 예. 전국 모든 도로에다가 이제 주유비를 이렇게 깔고 다녔다. 저는 뭐 그래도- 사실 주유도 주유인데 그 포인트가 굉장히 탐이 나더라고요. 별걸 다 노리시네요. 하시네요. 100억 네. 수익이 아니라. 거기까지는 제가 못 가더라도 네. 포인트만 해도 전국을 없겠어요. 정말 누비고 돌아다니신 분이잖아요. 맞아요. 이분은 행사에 대한 에피소드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장윤정 씨 참 초심을 잃지 않는 게 나의 인기는 내 노래는 시골 장터에서 시작이 됐다. 그래서 그분들이 내 노래 듣고 싶어하는 거 그분들 위해서 나는 현재도 전국을 돌아다니다. 오라면 간다는 거죠. 근데 사실 이런 폼나는 무대에서 딱 이 콘서트 같은 거 하는 게 폼도 나지만 수익도 더 좋을 텐데 이런 식으로 저는 못 가본 데가 어디냐면요. 날씨 때문에 배가 떴다 안 떴다는 울릉도 독도 빼곤 다 다녀요라고 말하는 장윤정 씨예요. 네, 대단합니다. 그런데 장윤정 씨 행사 중에 참 재밌는 게 있는 게 아니 이제 시골 장터에 무대가 없다 한 번에 어떤 준공식을 갔는데 아니 뭐 이렇게 처음에 제가 보기엔 기공식 같아요. 이제 공사 시작한다. 네. 그런데 무대가 없더래요. 무대가 어딜까요? 그랬더니 지게차에 철판 하나를 깔아서 여기가 무대입니다 하더래요. 야 장윤정 씨 근데 그 철판 위에 올라가서 노래했다는 거 아닙니까? 대단하죠. 이런 자세로 하니까 1년에 100억 벌 수 있는 거죠. 프로 정신이 대단합니다. 예, 그런 장윤정 씨 스타덤에 오른 노래가 바로 이 노래 아닐까요?
어머나 이러지 마세요. 근데 이 노래에 대한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다면서요. 아니 두 분이 짠 것도 아닌데 이렇게 바로바로 나오는 제가 이 노래 한참 불렀었거든요. 그렇죠. 예, 2004년에 나온 노래인데요. 장윤정 씨를 그야말로 스타덤에 오르게 했던 맞아요. 노래 네. 어머나가 지금 나오고 있네요. 네. 어머니라는 노래 비하인드가 있습니다. 어머니? 예. 어머나? 어머나. 어머나. 어머나라는 이 노래의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는데요. 처음부터 장윤정 씨 노래가 아니었던 거죠. 그래요? 처음에는 개은숙 씨가 부를 뻔했다고 해요. 아. 근데 개은숙 씨가 나랑은 안 맞는 것 같다라면서 거절을 했고 네. 이에 그 다음이 주현미 씨에게 그래요? 했다고 합니다. 주현미 씨가 근데 데모 테이프를 듣고 난 다음에 이 뒤에 부분 어머나 이러지 마세요. 이 부분을 듣고는 아 나이에 맞게 표현하는 것이 좀 막막하다. 나랑은 안 맞는 것 같다라면서 거절을 했다고 하죠. 예. 그리고 난 다음에 간 사람이요. 김혜연 씨입니다. 아, 그래요? 네, 김혜연 씨인데 김혜연 씨 역시 내가 아이 엄마이고 한데 이 귀여운 느낌의 트로트를 잘 부르기가 좀 안 맞는 것 같다라고 해서 또 고사를 한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결국은 송대관 씨한테도 그분 진짜 어머나가 어머나 뭐 이렇게 불렀어야 되나? 뭔가 어머나가 내복자가 될 것 같은 느낌인데요. 아유, 아 송대관 근데 씨. 역시나 고사를 했고 그래서 갈피를 못 잡고 그야말로 그냥 공중에 떠 있는 노래가 돼버렸는데 그때 장윤정 씨한테 갔고 장윤정 씨 역시 처음에는 아 나랑은 안 맞는 것 같다라면서 사흘 밤낮을 울었다고 해요. 안 네, 맞는 네, 것 같아서. 그러나 거절할 수 없었겠죠. 그렇죠. 그러고 난 다음에 빵 뜨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주인이 따로 있네요. 맞아요. 예. 그리고 제가 지금 송대관 씨라고 하는데 송창식 씨 버전으로 오면 네, 저 깜짝 듣고 보니 그러네요. 송대관 씨는 그러니까 좀 또 다른 창법인데. 그렇죠. 야 이분들이 불렀으면 어떤 느낌이었을까 굉장히 궁금하긴 한데 네. 그래도 이게 마지막에 이제 주인이 장윤정 씨다 보니까 거기 너무 익숙해서 다른 분들의 그 창법이 어땠을까 상상이 잘안 되죠. 어색하기도 하고 네. 상상이 안 됩니다. 예. 자 아무튼 뭐 이렇게 빙빙빙 돌다가 결국은 장윤정 씨에게 왔는데 제대로 만나가지고 이게 히트를 확 치지 않습니까? 맞아요. 네. 예. 자 이제 저희가 장윤정 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이렇게 기쁜 얘기로 끝나면 참 좋은데. 그렇죠. 예. 요즘에 이제 여기에 맞물려서 조금 안 좋은 소식이 들리고 있는 게 또 안타깝습니다. 얼마 전에 굉장히 이제 가족사에 얽혀가지고 좀 안 좋은 얘기가 좀 들려왔잖아요. 예, 맞습니다. 이것도 조금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예. 네, 그 장윤정 씨 소속사에서 임신입니다, 둘째 임신이다 밝힌 게 5월 16일이었어요. 네, 근데 그로부터 딱 30일째 되는 날, 이 6월 14일 날 한 달 뒤에 바로 장윤정 씨 어머니 유흥복 씨의 구속 소식이 전해졌어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했더니 원주 경찰서가 14일에 발표를 했는데 유흥복 씨가 지인으로부터 4억 건, 정확히는 4억 1,500만 원을 빌리고 갚지 않았고 이걸 기다리던 지인이 사기 혐의로 이제 고발을 하면서 네네. 고소장을 내면서 이제 체포가 됐는데 왜 체포가 됐냐? 사실 주소지가 원주인데 원주에 없는 거예요. 횡방도 묘연한 거예요. 그래서 바로 발표 이틀 전 12일 날 경기도 양평에서 체포를 했고 체포를 하다 보니까 이제 구속에 이르게 됐는데 네네네. 이런 사실 말씀하실 때 좋은 얘기만 들리면 그러니까. 좋은데 한 달 만에 또 이런 좋지 않은 소식 들었습니다. 참, 근데 장윤정 씨 모친께서 또 입장을 밝히지 않았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네. 장윤정 씨의 모친은 내가 돈을 빌린 것은 맞다. 빌린 네. 것은 맞지만 사기를 친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양측의 주장이 첨예하게 다르기 때문에 경찰은 일단 장윤정 씨의 모친을 조금 더 면밀하게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근데 이제 문제가 이 구설수에 오른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데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일단 네. 그 시작은요, 네. 2013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장윤정 씨가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프로그램, 예능 프로그램에 나가서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 놓습니다. 털어놓는데요. 그 내용은 내가 지금까지 번 돈이 하나도 없다. 모두 어머니가 날렸다라는 충격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어느 날 은행에서 연락이 와서 찾아가 보니까 은행 계좌 잔고에 마이너스 10억 원이 찍혀 있더라.
이에 아버지는 충격으로 뇌졸중으로 쓰러졌고 이혼 소송을 진행 중이다라고 이야기한 바가 있어서 그때 굉장히 큰 파장이 있었습니다. 예. 근데도 여기서 끝이 아니라 장윤정 씨의 모친께서는 장윤정 씨가 소속된 회사와도 좀 문제가 있었다면서요? 그렇죠. 뭐 2013년, 14년 계속해서 문제가 생겼었는데 2014년에 그 장윤정 씨 어머니가 장윤정 씨 소속사에 돈을 내놔라. 쉽게 말하면 이제 돈 달란 얘기예요. 그 장윤정 씨의 수입이 있었는데 이 수입에 대해서 내가 소유권이 있다라고 주장하면서 7억 원을 내놓으라는 소를 제기하게 되는데요. 이게 법원 가서 재판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이 났는데 원고, 그러니까 고소장을 제출했던 그러니까 장윤정 씨 어머니가 패소한 것으로 나왔죠. 돈을 관리했다고 해서 돈의 소유권까지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판시했는데 이게 더 충격적인 것은요. 예. 이 모든 상황들이 벌어졌던 시기가 문제가 되는 거죠. 예. 당시에 이제 장윤정 씨는 첫째 아이를 임신하고 있을 때 이 모든 일들이 벌어졌던 겁니다. 참, 이것도 참 아이러니하네요. 그렇죠. 예. 예. 축복받기에도 참 부족한데 그러니까요. 이번에 또 둘째 아이가 임신한 네.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죠. 맞아요. 심신의 안정이 무엇보다 중요하잖아요. 근데 또 이런 사건이 벌어요. 그러니까 2014년도에 첫째 아이 가졌을 때 이런 일이 있었는데 네. 계속 이어졌었거든요. 2015년으로 기억하는데 저도 이 메일 받았었는데요. 장윤정 2대 거짓말이라는 메일을 장윤정 씨 어머니 측에서 각 언론사에 배포를 했었어요. 그런데 워낙에 원색적인 비난이 담겨 있는 폭로 메일이었기 때문에요. 당시에 이 메일을 받았던 대부분의 언론사가 이 폭로 내용을 기사화하지 않기로 정리를 하면서 사실은 그 장윤정 씨 모친에 대한 폭로전이 마무리가 된 것이죠. 네, 뭐 장윤정 씨도 곧 두 아이의 어머니가 되겠지만 모녀 관계라는 게 돈으로 틀어질 수 있는 관계는 사실 아니잖아요. 이게 피로 엮인 관계잖아요. 맞아요. 네. 근데 장윤정 씨 어떻게 보면은 좀 이해심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뭐냐면 왜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했더니 우리가 정말 너무너무 어려웠다. 근데 내가 좀 잘 되면서 갑자기 부자가 되면 우리가 왜 그게 감당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벌어진 일이 아닌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고 네. 그리고 이제 이 얘기를 이제 김 기자 얘기했던 2015년 5월 그 토크쇼에서 얘기를 한 거예요. 장윤정 씨가 또 이런 얘기도 했었어요. 너무 추워서 이제 가족들이 그때 뿔뿔이 흩어져 살았거든요. 네, 네. 이불 속에 드라이기를 아, 이렇게 이불을 데워서 자고 전구를 내려가지고 전구를 끌어안고 자고 이런 식으로 살면서 내가 잘 돼가지고 우리 식구들 뿔뿔이 흩어져 사는 식구들 엄마 아빠 남동생 다 모여서 살 거야 내가 집 살 거야 이런 마음으로 열심히 일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근데 끝은 이렇게 화목한 모습으로 그럼. 끝내지 않았지만 난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후회 없다 그런 얘기를 했었죠. 아마도 장윤정 씨가 또 엄마의 입장이 되다 보니까 그렇죠. 이런 상황을 좀 이해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해요. 네, 과거의 네. 프로그램에서 지금과 같은 질문을 장윤정 씨가 받았는데요. 네. 장윤정 씨의 말은 그렇습니다. 내가 엄마가 되어서가 아니라 그 이전부터 사실 이해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일단 앞서 말씀드리신 것처럼 집이 가난했었고 갑자기 돈이 많이 생기게 되면서 사실 자신 또한 적응을 못했는데 가족이 적응을 못하는 것은 오히려 당연하다라는 생각이 든다면서 네, 네. 솔직히 자신 보고 큰 돈을 주고 한번 써봐라 라고 한다면 놀라서 잘 못 쓸 것 같은데 놀라서 안 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엉뚱한 방향으로 돈을 쓰는 경우도 있더라 라면서 솔직한 심경을 털어놓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뭐 홍 기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제 컨트롤을 못하는 거죠. 네, 너무 네, 갑자기 네. 상황이 변하니까 감당을 못하는 예. 거예요. 네. 장윤정 씨는 어떻게 지내는지 근황이 일단 궁금하네요. 예, 근황 뭐 사실 방송에서는 못 본 지 꽤 되셨죠. 네, 네. 특히 그 도경환 씨 SNS에 장윤정 씨 모습이 등장을 했는데 지난 12일 날 도경환 씨가 그 아이스버킷 챌린지에 참여를 하면서 네, 네. 글과 함께 장윤정 씨의 모습을 공개를 했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는데요. 아시는 것처럼 아이스버킷 챌린지는 루게릭병 협회에서 이 루게릭병 치료법을 개발하고 환자를 돕자는 취지로 진행되고 있는 캠페인인데 캠페인 동참하고 또 지목된 사람들 네. 24시간 안에 얼음을 뒤집어 쓰거나 $100를 기부하는 그런 캠페인이죠. 여기에 도경환 씨가 장윤정 씨 후배 트로트 그룹이죠. 나무와 장윤정 씨가 같이 등장하는 영상을 게재한 건데 네. 처음에 그 장윤정 씨를 다음 타자로 지목하려고 했는데 현재 임신 중이고 이러니까 그렇죠. 또 후배들에게 조심스럽죠. 예, 넘겨준 건데요. 그 트로트 가수 나무라는 그룹에게 소개를 하면서 장윤정 씨의 모습도 함께 볼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 임신한 모습을 볼 수가 있어서 가장 최근의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 가장 안타까운 게 이제 가족 간의 불협 화음인데 예. 이 일들이 좀 잘 마무리가 되고 둘째 아이도 순산하시기를 모두 다 한마음으로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요 무비데이트 우리 뭐 볼까 시간 이어가겠습니다. 네, 박스오피스 순위 함께 보시죠.
네, 이번 주도 1위부터 5위까지 준비되어 있는데요. 먼저 이번 주 5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5위는 I Feel Pretty, 4위는 독전, 3위는 오션스 8, 2위는 드라기 월드 2, 1위는 탐정 리턴즈가 우와. 차지했네요. 아, 우리 영화가 두 편이나 있네요. 저는 그러네. 반가운 게 독전이 아직 5위 안에 있다는 거고 오션스 8이고 주라기 월드고 제치고 탐정 리턴즈가 1위에 있다는 거예요. 반갑습니다. 엄청나죠. 네. 예. 자, 그리고 오늘은 이제 20일이니까 예. 정확하게 5일 후면 6.25입니다. 6.25. 그렇죠. 6.25가 이제 오다 보니까 6.25와 연관이 있는 영화 뭐가 있을까 꼼꼼하게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하나 소개해 주신다면. 네, 바로 그 한국전쟁 발발 50주년을 이제 어떻게 보면 추억하고 이제 기념하면서 강재규 감독이 네. 만들었던 영화예요. 태극기 휘날리며. 누가 나왔냐면 장동건, 원빈이, 명작이죠. 진태진석 형제로 나왔죠. 네. 그리고 장동건의 연인으로 이 고인이 된 이은주 씨가 또 네. 나와서 더 아련한 이 작품인데 여기서 보면 이제 한국 전쟁이 발발했고 이 원빈 씨가 집안의 기둥이거든요. 근데 징병이 된 거예요. 네네. 이 장동건 형은 진태는 오로지 동생 지키겠다고 가서 이 막 한국 전쟁에서 뛰다 보니까 어느새 전쟁 영웅이 되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그렸는데 예. 이제 마지막은 굉장히 비극으로 끝나고 장동건 씨의 막 오열로 끝나는 그런 영화였는데 네. 당시에 이게 한 1174만에서 1000만을 훌쩍 넘은 맞아요. 실미도에 이어서 대한민국에서 두 번째 1000만 네. 영화의 주인공이 됐던 그런 영화였죠. 참 어찌 보면은 그 동생을 생각하는 형의 뜨거운 형제. 맞아요. 가 이제 느껴지는 그런 영화였던 걸로 기억하고 진짜 그 총알이 빗발치는 전장을 동생을 지키기 위해서 막 달려가면서 그렇죠. 전투하는 씬들 이런 게 이제 저는 굉장히 기억에 남네요. 사실 그 전쟁씬 얘기하셨는데 우리나라 영화 중에서 전쟁씬 그 규모라든지 네. 아니면 그 실제 실감나는 어떤 사운드 효과, 헐리우드에서 그 총기라든지 무기를 모두 수입해 와서 영화에 썼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경주에 있는 야산에서 실제 그 전투 장면들 촬영을 했었는데 그때 엑스트라로 동원됐던 사람들만 해도 몇천 명이 되거든요. 네, 제 친구들도 그때 몇 명 엑스트라로 나갔었어요. 고현주 씨는 안 이러다 했고요. 보니까 제작비가 한 170억 원에 이르렀었어요. 맞아. 아니 그런데 지난번에 소개해드린 여기 굿모닝에서 아니 시리도 만들고 예. 태극기 휘날리며도 만들었던 강재규 네. 감독 요새 뭐해 하실 굉장히 텐데 궁금하네요, 진짜. 제가 보도 안 된 건데 살짝 조금만 말씀드리면 엠바고 아니죠? 아, 네. 지금 현재 영화 새로 제작에 들어가는데 아, 그래요? 이게 또 실이나 이거 남북 상황이었잖아요. 이번에 예. 한국 전쟁 태극기 휘날리며처럼 역사적 실화 사건을 바탕으로 하고 네. 제작비 어마어마하게 들어가고 본인 마음 또 그 제작사들은 지금 거의 또 1000만을 네. 또 생각하면서 강재규 네. 감독 열심히 만들고 계시니까 네, 네.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대작이 나오겠군요. 굉장히 네, 대작이 나올 궁금하네요. 것 같아요. 한번 이제 만들어 본 분은 그 이하로는 잘 안 내려가더라고요. 예, 규모도 그렇고 여러 가지 그러니까 맛을 아니까. 스케일적인 네, 네. 부분에 있어서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밑에 내려가면. 의미 있는 예. 부분은요. 강재규 감독의 영화를 보면요. 네. 나라의 갈등이나 평화가 개인사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이것이 항상 그려지는 것 같아요. 뭐 시리도 그랬고요. 그러네요. 태극기 예. 휘날림에도 그랬고 이번에는 또 어떻게 사랑과 평화를 그릴지 궁금합니다. 예, 거시적인 부분만 보는 게 아니라 그 안에 그 미시적인 부분까지도 잘 그렇죠. 다루는 맞아요. 영화 또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얘기 여기까지 나누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살아가는데 기본적인 걸 의식주라고 표현하죠. 네네. 뭐 셋 다 중요하겠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만 고르라고 하면 저는 단연코 식이 아닌가. 이 먹는 즐거움은 그 어디에도 비할 데가 없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네. 이왕이면 건강까지 생각한다면 네. 기쁨이 2배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맛과 건강 함께 생각한 음식 어떤 게 있는지 함께 보시죠. 이 고소한 빵과 전골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맛과 영양까지 담긴 음식이라는 거. 맛있죠. 그야말로 일석이조. 두 마리 토끼를 잡은 음식 속으로 함께 가보시죠. 빵 덕후들 사이에선 이미 입소문이 났다는 한 빵집. 맛은 물론이고 건강까지 생각한 빵이라는데요. 근데 그 인기가 무색할 정도로 정말 평범해 보입니다. 그렇다면 맛은 어떨까요? 정말 부드럽고 맛있어. 딴 집 빵보다 굉장히 많이 부드러운 것 같아요. 우리 쌀과자트도 너무 끝까지 다 먹는 것처럼 이렇게 손이 계속 가네요. 이게 손이 달지 않고 담백하고 다음날 이렇게 가가지고 사다가 놔도 밀가루는 이렇게 좀 딱딱한 게 있거든요. 근데 얘는 그 다음에 있어도 딱딱하다는 그런 느낌은 좀 없는 게 있는데도 다시 손님
손님들의 칭찬 일세. 도대체 비법이 뭐예요? 설탕, 버터, 계란을 0%를 넣고 들어간 것만큼 부드럽게 만들기 위해서 특수 5가지 제법을 활용을 한 겁니다. 설탕, 버터, 달걀 없이 빵을 만든다? 이 3가지 재료 없이 어떻게 부드러운 빵을 만들 수 있을까요? 그 과정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별다른 점은 없어 보이는데 그런데 이때 독특한 움직임 포착! 5가지 제법, 탕종법, 천연효모법, 액종법, 오버나이트 스펀지법, 저온 숙성법을 사용했기 때문에 설탕, 버터, 계란이 0%이지만 들어간 것 이상으로 부드러운 맛을 낼 수 있는 겁니다. 액체의 정체는 비법 중 하나인 건포도로 만든 천연 효모종이었는데요. 이 효모로 만든 빵, 건강에도 도움이 될까요? 천연효모 액종은 일반적으로 단백질이 분해가 돼서 우리가 소화하기 쉬운 그런 상태가 되는 겁니다. 이번엔 무얼 하시나 했더니 미리 만들어둔 반죽을 꺼내는데요. 이게 뭐예요? 천연 액종을 탕종법으로 반죽을 쳐서 오버나이트 스펀지법, 24시간 발효시킨 스펀지입니다. 24시간 동안 저온 숙성시킨 스펀지 반죽을 본 반죽과 섞어 사용하면 식감이 더 부드러워진다고요. 시간과 정성으로 반죽이 빵빵하게 부풀어 올랐네요. 이제 다양한 속재료를 넣고 모양을 다듬어 오븐에 구워주면 듣기만 해도 벌써 맛있다. 천연 효모빵 완성! 40시간의 발효 끝에 탄생한 빵의 맛은 말이 필요 없겠죠? 디저트 나왔습니다. 네, 맛있게 드십시오. 디저트마저 건강을 생각했다는 이곳. 이 케이크엔 어떤 비밀이 있는 걸까요? 쌀가루를 만들어서 그런지 소화가 되게 잘 되는 느낌. 밀가루는 0%다. 오로지 쌀가루를 사용해 모든 케이크를 만들고 있었는데요. 망고야, 망고. 쌀가루를 사용한 케이크 맛은 어때요? 푸석푸석하지도 않고 되게 폭신폭신하고 맛있어요. 오늘 간식은 건강을 생각한 고소한 빵 한 입 어떠세요? 이번엔 자신만의 비법으로 맛과 영양까지 잡았다는 주부 구단을 찾았습니다. 지금 만드시려는 게 뭐예요? 저희 만두 전골을 지금 할 건데요. 근데 어렵지 않아요, 만두 전골? 만두 전골을 이렇게 복잡하지 않고 쉽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얼마나 쉬운지 한번 볼까요? 먼저 채소를 준비하고요. 전골의 핵심, 육수는 물을 끓여 팩을 퐁당 집어넣어주면 3분 만에 완성이라는데 설마 이걸로 끝? 이건 만든 육수인데요. 이 육수 하나면 만두 전골은 완성이 됩니다. 이 육수는 밥은 물론이고 찌개 전골까지 쉽고 간편하게 만들 수 있어요. 이 육수만 있다면 어려운 전골 요리도 순식간에 뚝딱! 그런데 과연 이 육수에서 깊은 맛이 날까요? 맛있다. 까다로운 아이 입맛은 합격! 주부님은요? 아이들이 버섯은 요리를 해주게 되면 사실 골라내고 잘 안 먹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렇게 육수를 해가지고 아이들에게 주니까 아이들도 간편하게 잘 먹게 되는 것 같아요. 버섯으로 육수를 만들었다고요? 육수에 다른 재료를 넣지 않았는데 그럼 감칠맛이 나요. 깔끔하고 담백해서 아주 많이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감칠맛이 가득해 육수로 제격이라는 이 육수팩 속엔 도대체 어떤 버섯이 들어가 있는 걸까요? 이것은 대형버섯 티백인데요. 이 육수 티백 안에 대형버섯이 통째로 들어있어서 깔끔하고 담백한 육수를 낼 수 있고 또 버섯의 감칠맛도 느껴져요. 대왕버섯은 느타리버섯의 일종인 아위버섯의 개량종입니다. 크기가 느타리버섯의 10배, 그 엄청난 크기만큼 영양도 풍부하다는데요. 대왕버섯에는 아미노산과 비타민C가 함유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비타민C는 표고버섯에 16배 이상 들어있고 대왕버섯에는 구안일산이 표고버섯보다 4배 이상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감칠맛을 느낄 수가 있고 이 감칠맛이 천연 점유로 역할을 해서 육수로 낼 경우 육수로 내기 전보다 버섯의 영양을 더욱 많이 섭취할 수가 있습니다. 감칠맛 때문에 육수로 제격이라는 대왕버섯. 그렇다면 육수팩은 어떻게 만드는 걸까요? 먼저 10시간 동안 대왕버섯을 바짝 건조시킨 다음에요.
건조시킨 버섯을 한번 볶아줍니다. 이 로스팅 과정을 통해서 대양버섯에 풍미를 더해주는 동시에 더 육수가 더 잘 우러나올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여기에 대왕버섯의 진한 맛을 잡아주는 느타리 버섯을 함께 갈아주면 주부 구단의 요리 비법 대왕버섯 육수팩 완성! 대왕버섯 육수를 밥질 때 넣어주면 감칠맛과 윤기가 살아있는 간단 버섯밥이 되고요. 여름밤 야식의 대표주자 열무국수도 대왕버섯 육수만 있다면 간편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버섯 싫어하는 우리 아이도 참 잘 먹죠? 일상의 작은 행복, 맛있는 음식으로 건강도 함께 챙기세요. 아유, 보기만 해도 아주 흐뭇해지네요. 네. 자, 요즘 새롭게 떠오르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소확행이라는 말인데 네. 풀이를 해보면 작지만 확실한 행복이라는 뜻입니다. 본인의 로망을 실현시켜서 작지만 확실한 행복을 잡은 분들이 있다고 하는데요. 잠시 후에 이 이야기 여러분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로망을 찾아 떠난 곳은 경남 창원. 이곳에서 만난 건 한 무리의 라이더들이었습니다. 한 번쯤 꿈꿔봤던 남자들의 로망을 주말마다 실천하고 있다는 이분들. 오토바이에 입문한 계기가 있다는데. 남자는 스피드하면 오토바이, 바이크가 남자의 로망 아니겠습니까? 다 같이 바람 맞으면서 오토바이 타고 스피드 즐기는 거, 그게 로망이죠. 빠른 속도에서 느껴지는 짜릿한 쾌감이 가장 큰 매력이라는데요. 거기다 멋진 풍경은 덤입니다. 야외 활동을 이제 자주 못하니까 다들 나와서 이렇게 바람도 쐬고 밥도 먹고 하면 뭐 주중에 생기던 스트레스도 자주 풀리고, 때론 잠시 멈춰 추억을 남기기까지. 이런 것처럼 사진 찍는 취미가 있어서 바이크 취미랑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라이딩할 때 챙겨야 할 게 있다고요? 이거는 라이딩 자켓이라고 해서요. 안쪽에는 다 프로텍터가 다 들어가 있고요. 어깨, 등, 허리 이렇게 다 프로텍터가 다 들어가 있고요. 바지는 보통 라이딩에 여기 그 프로텍터가 또 무릎을 보호하는 프로텍터가 또 따로 있습니다. 안전장비는 필수. 이보다 중요할 수 없죠. 발목을 다 보호를 해야 되기 때문에 보통 발목 위까지, 목뼈 위까지 올라오는 게 기본으로 착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안전장구를 착용하고 안전하게 타면 이전차 스포츠는 정말 여러 사람이 즐길 수 있는 그런 문화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국내 등록되어 있는 이륜차만 해도 약 210만 대. 그만큼 오토바이 종류도 다양한데요. 그렇다면 여기서 잠깐. 오토바이 누구나 탈 수 있을까요? 이것은 125cc 미만인데 원동기 면허나 자동차 면허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125cc 이상 되는 이런 고배기량으로 들어가는 바이크는 이종소형 면허라고 하는 면허를 다시 한번 따셔야 합니다. 오토바이는 각 배기량에 맞는 면허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 꼭 기억하세요. 최근엔 스쿠터에 대한 관심도 높은데요. 신나게 도로를 달리는 스쿠터 무리. 여긴 어떻게 오신 거죠? 저희는 스쿠터 동호회 회원들인데요. 오늘 날씨가 너무 좋아가지고 오토캠핑하러 왔습니다. 스쿠터로 캠핑을요? 캠핑 용품이 스쿠터에 다 들어갈까 했는데, 와, 이걸 다 스쿠터로 가져오신 거예요? 스쿠터는 물건이 작게 들어갈 거다, 이런 선입견이 많은데요. 보시다시피 수납 공간이 굉장히 많습니다. 기본적으로 트렁크 박스부터 해서 요즘 액세서리 제품도 많이 나왔어요. 의지만 있으면은 오토 캠핑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수납 공간이 적을 거란 편견은 NO. 구석구석 알차게 들어간다는 거. 금강산도 식후경 아니겠어요. 캠핑의 꽃 바비큐 대령이요. 라이딩 후에 먹는 고기, 이게 바로 힐링이죠. 이 좋아하는 친구들과 같이 즐겁게 라이딩도 하고 이 자연 속에서 같이 맛있는 고기도 먹고 이만한 힐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스쿠터는 전체를 다 볼 수가 있고 그 바깥을 그대로 만끽할 수 있으니까 그게 매력인 것 같습니다. 로망에서 현실로 그 두 번째. 남녀 불문 인기지만 특히 남자들에게 핫하다는 이곳. 다름 아닌 레이싱 게임장인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인기 있는 건 바로 전 세계 약 6억 인구가 기대하는 빅 스포츠 F1 게임입니다.
실제 F1 경기용 차량을 볼 수 있다는 이곳. 실제 F1과 동일한 바디를 가지고 있어요. 타이어, 핸들, 시트까지 실제와 똑같다고 하는데요. 덕분에 현실감은 근데 타이어도 실제 그 피사 F1 타이어를 가져와 가지고요. 실제 그 F1 아카데미 선수들이 연습할 때 쓴 타이어예요. 매니아들을 위한 약간 디테일이죠. 그저 게임이라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F1 선수들의 시뮬레이션 훈련용 프로그램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는데요. 브레이크 밟아! 아니지! 아 진짜 내가 탈타했다! 평소엔 운전 잘한다는 이분. 생각보다 어려워. 저한테 잘할 수 있다며. 이게 어려워. 잘할 수 있다. 어려워. 스피드에 대한 로망, 빨리 달리고 싶은 거, 걱정 없이 기름값 걱정 없이 빨리 달릴 수 있는 거. 그리고 맘 편하니까 차 망가질 걱정이 없으니까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좋은 사람과 함께하면 더 좋겠죠. F1 차량뿐만 아니라 다양하게 차종을 변경해 친구들과 함께 게임을 즐길 수도 있는데요. 과연 치열한 경기의 승자는 누구일까요? 폭풍 변속 끝에 잡아낸 우승. 승자의 첫 마디는? 레이싱 게임 직접 해보니 어떠셨나요? 생각보다 많이 흔들리고 비싼 차량 최대하게 유사하게 이제 표현한 것 같아서 되게 재밌고 만족스러운 게임인 것 같아요. 아, 저 운전면허 아직 안 땄는데 이거 타보니까 진짜 차 운전하는 느낌도 나고 재밌는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움직이고 막 이렇게. 여기에 승부욕을 자극하는 이벤트까지. 이거 이벤트래. 이거 뭐예요? 아, 이거 저희 직원 기록인데요. 제 기록 중에 하나인데 이거를 손님이 타셔서 제 기록을 깨시면 저희가 무료인 걸 드리고 있거든요. 그럼 제가 한번 도전해 볼게요. 직원의 기록은 약 2분 27초. 과연 도전자는 그 기록을 깰 수 있을까요? 땡기 좀 시뮬레이터 다른 데서 좀 타봐서 한번 도전해 볼 만할 것 같아요. 바로 경기를 시작합니다. 사뭇 진지한 표정의 도전자. 하지만 아쉽게도 1초 차이로 도전에 실패했습니다. 가족 단위나 그 데이트 장소도 재밌을 것 같아요. 네, 재밌어요. 네. 저렴한 가격에 즐길 수 있어요. 좋은 것 같아요. 마음속에 품었던 꿈이 현실로 여러분의 로망도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 톡톡 생활경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철진 칼럼니스트 나오셨습니다. 어서 네,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드디어 러시아 월드컵이 개막을 했죠. 저도 지난 주말에 우리나라 경기를 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야식의 손이 가더라고요. 저 같은 분이 많았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요즘에 진짜 급격한 극심한 내수 부진 아니겠습니까? 예. 여기에 한 줄기 희망, 바로 월드컵 특수였었습니다. 예. 한국과 스웨덴전 아쉽게 우리 태국 정사는 이제 패했지만은 이날 하루 내수 시장, 특히 치킨 쪽 이 야식 시장이 그야말로 정말 엄청난 매출을 기록했었는데요. 예. 역시 1순위는 치킨이었었고 네. 몇몇 치킨 가게에서는 아예 8시부터 이미 이제 주문 끝. 그러니까 그 전에 미리 선중을 했군요. 다 파는 거죠. 뭐 그런 거였었고 하여간 어쨌거나 그날 밤 하루는 굉장히 우리 내수 시장에 활격이 돋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치킨집 사장님들은 매출이 뛰어서 기분 굉장히 좋으셨겠어요. 네, 그러니까 사장님들은 좋았는데 힘든 분들이 있죠. 일단은 종업원들, 배달 가야 또 하나가 주문을 했던 이제 소비자. 소비자들인데 이게 뭐 어마어마한 물량인데 하루 동안에 들어갔었으니까요. 그래서 몇몇 이제 후기들이 올라오는데 한 7시 때 치킨을 주문했는데 축구 경기 다 끝나고 11시에 2시간 이후에 11시 3시간 있다가 배달이 되더라 하고 제가 앞서도 말했지만 치킨 같은 경우에는 거의 다 8시, 9시에 주문이 마감이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또 다른 야식들 뭐 떡볶이라든가 뭐 순대라든가 족발 쪽으로도 많이 옮겨갔는데 네. 이 역시도 뭐 아예 전화가 먹통이거나 받기가 힘들었다라고 해서 그날 하룻밤 동안은 굉장히 저런 야식 시장 내수가 좋아졌는데 또 이렇게 보니까 우리 태극전사의 어깨가 무겁습니다. 태극전사가 승승장구해야 계속해야
또 저런 열풍도 불어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겠네요. 그리고 요즘 배달 대행 업체도 굉장히 많잖아요. 네. 그런 업체들도 정말 바빴을 것 같아요. 네, 근데 하루 동안에 좀 보면은 평소 대비 40% 동안 이 배달 앱에 이 콜이 폭증했다라고 하고요. 평소 토요일, 일요일보다도 더 많은 주문들이 이 나라로 배달 이 업체들, 대행 업체들에게 전화가 왔다라는 것이고 모바일 주문 앱의 통계를 보면은 8시 때가 평일에 4배, 최대 4배 가까이 클릭수라든가 이 주문수가 폭증을 했었거든요. 이 역시도 그날 하룻밤 되게 이제 월드컵의 뜨거운 열기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주문이 폭주하게 되면 사실 월드컵 기간, 특수 기간에는 여러 가지 이벤트나 할인 혜택 같은 게 있을 수도 있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네. 월드컵 이벤트인데 네네. 가장 핵심적인 게 역시 할인이죠. 이제 월드컵 무슨 이벤트 해서 몇몇 메뉴를 주문하시면은 10%를 할인해 준다라는 형태의 지금 다양한 이벤트들이 나오고 있고요. 예. 또 하나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이 먹거리 음식에서는 월드컵 세트죠. 승리 기원 세트. 그래서 아하. 이런 메뉴까지 합치면은 뭐 전체적으로 해서 한 30%가 할인이 된다. 35%가 할인이 된다라고 하는데요. 지금 아까 치킨을 말씀드렸지만은 햄버거 매장 체인점에서도 뭐 인기 메뉴 이렇게 합쳐가지고 10개를 합쳐서 최대 41%까지 어휴. 뭐 할인해주는. 그러니까 할인 이벤트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요. 뭐 앞서 말한 것처럼 치킨, 햄버거, 피자 외에도 보쌈 쪽도 이게 보쌈도 은근히 많이 요즘에 시키죠. 뜨고 네. 있는 야식이거든요. 족발도 시키고. 네, 보쌈 족발에도 이 월드컵 세트들 이벤트 네, 할인들이 네. 많이 있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요즘 또 간편 결제 수단으로 특정 카드를 이렇게 등록을 하면 현금성 포인트를 되돌려주는 그런 이벤트도 있다면서요. 네, 아마 이 젊은 친구들이 많이 사용하는데 이제 네. 요즘엔 신용카드를 이 스마트폰 안에다가 집어넣습니다. 네, 이렇게 네. 저장을 해서 그걸 이제 간편 결제. 쉽게 말해서 무슨 페이, 무슨 뭐 결제 네. 앱 이러는데요. 예. 이번 월드컵 특수를 이 페이 회사들, 간편 결제 회사들은 자신들의 영역을 넓히는 기회로 잡아가지고 적립을 많게는 50%까지. 와우. 그러니까 내가 뭐 한 5만 원어치 그 네네네. 간편 결제를 통해서 했다라고 네. 하면 2만 5천 점을 나중에 쓸 수 있는 적립을 해주는 예. 이런 페이들도 A페이, B페이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네. 간편 결제 좀 쓰실 분들은 이걸 네네. 통해서 주문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꼼꼼하게 체크하시면 나중에 굉장히 그 절약할 수 있는 어떤 좋은 계기가 되겠네요. 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매년 여름에는 살인 진드기 때문에 참 공포스러웠는데 살인 개미도 나타났다면서요. 네, 제가 연초에 한번 우리가 했었죠. 이제 네. 부산항의 이 살인개미, 붉은 불개미라고 하는데 출연을 해가지고 걱정이 된다 이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18일 오후였었습니다. 또 하나 이 붉은 불개미가 평택 당진항에 콘크리트들이 그러니까 야적장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 틈새에 수백 마리가 발견이 돼서 이것은 지금 들어온 게 아니라 작년 가을부터 이미 거기에 들어서 지금 침투해서 알을 낳은 것으로 밝혀졌거든요. 꽤 오래됐네요. 그래서 붉은 불개미가 이미 이제 단순히 들어온 게 아니라 살고 있었다. 지금 그 틈새거든요. 저기 살고 있었다는 것을. 그래서 이제 아주 조심해야 번식력도 필요가 좋다고 있겠습니다. 하더라고요. 예, 저 이제 부산항에서도 문제가 있었는데 네. 이번에 평택항이잖아요. 이게 그렇습니다. 이제 외래종인 거죠. 그렇습니다. 이게 붉은 불개미가 이 세계 100대 악성 외래종. 그러니까 물릴 경우에 아주 안 좋을 경우에 이제 사망까지 이르게 하는데요. 증세를 좀 보면은 처음에 저 붉은 불개미가 심한 통증, 가려움증, 그러다가 현기증과 호흡곤란이 오면은 이게 문제가 커지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지나가다가 운동을 할 때 쇼크사가 나오게 되는데요. 네. 또 붉은 불개미에 물려서 사망하는 사람이 북미, 그러니까 북아메리카 두력이 저기가 서식지인데 100명이 넘는다고 하니까 네네. 붉은 불개미 글쎄요 단순하게 넘어갈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자, 이게 이제 중국에서 온 외래종인 걸로 추정이 되고 있는데 네. 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 상황인가요? 일단 핵심이 여왕 붉은 불개미를 잡아야 되는데 네네. 전날 평택 당진항도 그렇고 부산항, 인천항에서 잡은 것들이 아직 여왕 불개미를 못 잡았어요. 그러니까 여왕 불개미를 잡는 게 굉장히 시급하고 지금 당국에서는 약제 살표, 뭐 살균제 살포하고 방역에 굉장히 이제 신고한다라고 하는데요. 아마도 저게 지금 부산, 인천, 평택 단진뿐만이 아니라 어디까지 퍼졌는지 모르거든요. 네, 예. 시청자분들도 보면은 예. 신고한 뭐 그런 자세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영상을 보는 이슈 전해주시죠. 일본이 우리나라 그 뭐 억압 정책, 뭐 민족 말살 정책을 많이 썼습니다. 그런 것들이 문화 유적지에도 많이 나와 있는데요. 덕수궁도 많이 훼손됐다고 하는데 그 덕수궁을 다시 살리는 작업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영상을 통해서 확인하시죠. 알록달록한 오방천이 팽팽하게 당겨지고 덕수궁 광명문 현판이 천천히 내려옵니다. 광명문 제자리 찾기 시작인 현판이 내려왔습니다.
80년의 세월 동안 덕수궁 구석에 머물렀던 광명문이 드디어 제자리를 찾습니다. 고종 황제의 침전인 함령전을 지켰던 광명문은 일제강점기였던 1938년 일본에 의해 엉뚱한 곳으로 옮겨졌습니다. 문화재청은 잘못된 자리에 있던 광명문을 본래 함령전 앞으로 옮기고 일제에 의해 잘려나간 덕수궁 궁역도 복원하기로 했습니다. 조선역대 임금들의 초상화를 모시던 선원전의 모습까지 되살린 덕수궁의 제모습은 2038년 완성됩니다. 아관파천 당시 고종이 걸었던 것으로 알려진 일명 고종의 길은 이미 새 단장을 마쳤습니다. 고종이 외국 사신을 접견했던 곳 돈덕전이 있던 자리입니다. 지금은 이렇게 공터로 남아있는데요. 정부는 돈덕전을 재건해 대한제국 관련 연구 자료관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당시 그 쓰러져가는 어떤 그 나라의 어떤 그걸 느끼고 그걸 다시 제자리에 되돌려 놓는 어떤 이 작업에 좀 관심을 가지고 동참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식민지배라는 아픈 역사를 겪은 덕수궁이 새 모습으로 시민 품에 돌아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채널A 김예지입니다. 어제 제주에 첫 장맛비가 내렸죠. 네. 장마 기간이 어떻게 형성이 될까요? 자세한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김혜영 기상캐스터 날씨 전해주세요. 네, 제주에 영향을 줬던 장마전선은 모두 남아있고요. 지금은 남해안을 중심으로 약한 빗방울만 떨어지고 있습니다. 한편 어젠 구름량이 많아서 큰 더위는 없으셨을 텐데요. 지금도 다소 흐린 하늘이지만 조금 뒤엔 볕이 강하게 내리쬐겠습니다. 기온도 껑충 뛰어 오르겠습니다. 한낮에 서울의 낮 기온은 29도, 대구, 광주 30도로 대구와 광주는 어제보다 5도나 높아지겠습니다. 따라서 낮 시간엔 강한 자외선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전국이 매우 높음 단계를 보이니까요. 자외선 차단에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기온이 오르는 오후 시간부터는 오존 농도까지 높아집니다. 경기와 영서, 충청, 영남 지역이 나쁨 수준까지 치솟겠고요. 오늘은 울산에서 초미세먼지 농도가 높게 나타나겠습니다. 현재 서울, 대전 21도, 창원 22도를 보이고 있는데요. 오후에는 맑은 하늘 속에 볕이 강하게 내리쬐겠습니다. 서울 29도, 춘천 31도가 예상되고요. 어제 비로 인해 더위가 주춤했던 남부지방도 기온이 크게 오르겠습니다. 안동 30도, 울산은 29도가 예상됩니다. 이번 주 후반에는 서울의 낮 기온이 32도까지 오르는 등 더운 날씨는 지속되겠고요. 다음 주 월요일 제주를 시작으로 화요일부터는 충청 이남 지역에도 장맛비가 찾아오겠습니다. 당분간 서해안은 해무의 유입으로 안개가 짙게 나타나겠습니다. 또 제주 해안과 남해안은 너울로 인한 높은 물결이 예상되니까요. 해상 안전에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상암동 채널A에서 굿모닝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생방송 김현욱의 굿모닝 6월 20일 수요일 순서 마치겠습니다. 네, 저희는 내일 아침도 8시에 찾아뵙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만드십시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